여러분 이제 우리가 1편 마쳤고 제2편이 부동산 경제론인데요. 경제론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특히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뭐 보통 이제 연일곱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대략 1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은 거기 이제 수요 쪽은 제 1절의 수요는 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별 세기 하시고, 개념 볼까요? 자, 개념 보시면 이제 수요란 일정, 수요란 소가 뭐지? 오타죠? 그 앞에 여러분 소자 그거 좀 빼주실래요? 오타인데 이거? 그죠? 예, 좀 빼주십시오. 아이고, 이런.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두드리다가 소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수요란 구매력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의 성격은 유량 개념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적 개념이다 그랬죠. 즉 예비적이다. 그다음에 유효 수요는 구매 능력이 있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럴 때 그 유량과 저량은 대단히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유량이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거는 시험에서는 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유량은 이제 플로우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저량은 스탁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 1년 동안에 아니면 뭐 한 달 동안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수 안에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봐라. 방금 수요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랬으니까 당연히 수요나 공급은 그 당연히 유량이고요. 임대료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한 달 살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소득인데, 소득 중에서 연봉이다. 연봉 그러면 한 달이에요? 이 안에 1년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1년. 또 그런가 하면 월급여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근로자의 월급여 그러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임대료 똑같은 게 뭐 지대죠. 지대. 토지 임대료 이런 것. 그런가 하면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주택 공급량 같은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몇만 개를 만들어야 되더라. 그런데 최근에 43만 개가 이제 공급이 됐죠. 작년에. 아니면 거래량 같은 것들이에요. 주택 거래량 같은 것도 연간 몇 개나 팔렸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유량이다. 그럼 이제 저량이라는 거는 이거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 그렇죠. 그래서 현 시점에 현재 아니면 뭐 이렇게 12월 31일자 기준.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되는 거는 주로 이런 것들이죠. 자, 부동산의 가격이나 가치 이런 것들은 뭐 3억이라는 거는 현재 3억이라는 이야기지. 뭐 10년 전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어떤 시점의 가격이나 가치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거랑 비교될 만한 게 임대료 가격 가치라면, 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다, 자본이다, 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차대조표 쓰는 계정인데, 대차대조표는 항상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재산이 얼마냐, 자본금 투자한 거 얼마냐, 빚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이것들은 항상 어떤 시점에서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단기 순이익이다. 그럴 때 이 단기가 뭐라 그랬어요? 단기가 작년 1년이라 그랬어요? 올해 1년이라 그랬어요? 올해 1년. 네? 올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유량이죠. 또 우리가 이 소득과 관련해서 재산 또는 국부 같은 것, 국부는 국가의 재산이죠. 이런 것들은 현재 얼마 갖고 있냐 그런 이야기. 뭐 국가건 개인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니면 이제 재고죠, 재고. 그런데 미분양 재고라든가 미분양 재고, 주택 재고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현 시점에 실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이거 몇 개냐라는 거 현 시점에 실 수 있으니까 절량이다. 이와 같이 유량이라는 거는 일단 기간의 개념이 있느냐 변수 안에라는 걸 보자 그랬고 절량은 어떤 시점의 개념이 있느냐라는 걸 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가지고 구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유량은 새 거냐 헌 거냐라는 걸로 구별할 수 있다. 새 거 그러면은 유량, 재고, 헌 것 그러면 유량이요 절량이요 절량. 왜냐 이 스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고란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이 절량이 쌓일 저자 량 양자니까 한글로는 재고량이란 이야기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면 거의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유량이죠. 그래서 유량과 절량 변수인데 유량 보시면 어느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 또는 수량화가 가능한 변수이다. 수요 공급, 임대료, 소득, 급여, 소비, 투자, 신규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 저축, 수명업 소득이 다른 말로 그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인데 총 임대료, 순임대료예요. 순임대료, 순소득.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뭐 수출량, 국제수지, 뭐 다 단기 순위, 연간 이자 비용, 연간이니까 1년이죠. 뭐 그런 거 다 유량이다. 국내 총 생산 그러면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 GDP죠, GDP. 이것도 1년 동안이니까 당연히 이 유량.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절량이죠, 절량. 그래서 일정 기간에 명시가 없어도 어느 일정 시점에 측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치, 가격, 주택 재고량, 인구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재고가 몇 개냐, 그다음에 인구는 현재 몇 명이냐 이런 거, 자산부채 자본 뭐 다, 또는 국부 뭐 재산 이런 거,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 뭐 외환 보유액 달러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거. 순자산 가치도 시험에 나왔는데 순자산 가치가 뭐예요? 그거 줄여 보면 자산이 자산. 그러니까 부채 뺀 걸 순자산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부채 뺀 진짜 순수한 자산. 그래서 그런 걸 줄이면 자산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수요 함수를 했는데 이거 뭐 그냥 함수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수요 함수나 수요량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죠. 그게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종속 변수로 한다. 얘들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QX 수요량 이게 종속 변수죠. 이거는 F가 펑션인데 PX 그러면 이제 가격이죠, 가격. X의 가격. 그다음에 이제 PY는 이제 다른 재화의 가격이겠죠. 소득, 인구 등등등. 그럴 때 PX는 X의 가격 요인이니까 그걸 조금 이따는 수요량의 변화로 설명할 것이고, 가격 이외의 것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요, 수요 그렇게 설명할 거라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수요 법칙 수요곡선은요. 수요곡선은 뭐 이런 거죠. 수요법칙이라는 거는 수요자는 자고로 가격이 쌀 때 좋아하더라. 그러면 몽땅 사고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여서 이런 걸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 또는 이제 반비례를 다른 말로 부 또는 역의 관계, 즉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의관계라고도 하더라. 이야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인데 수요곡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거는 가격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가 량이고 여기가 가격일 때 수요곡선이라는 거 뭐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뭐냐? 자 가격이 그래프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이 예컨대 1,000원이다. 그럴 때는 요것만 사겠다. 5개. 가격이 500원이다. 그러면 몽땅 사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개. 이와 같이 가격이 비쌀 때는 몇 개 안 사고 가격이 쌀 때는 몽땅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수요곡선이라 한다. 그럴 때 수요곡선은 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보니까 자꾸 아래로 떨어지니까 하향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프가 이쪽은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즉 X축이 감소할 때 Y축이 이만큼 증가니까 얘가 줄을 때 줄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추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거? 네, 좋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니까 즉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수요곡선이라 한다. 그래서 뭐 요 정도면 우리가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수요곡선은 해당 지역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정하다 가정하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 옆에 보니까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번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거.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은 수평적 합이다. 수직이요, 수평이요? 수평. 그렇죠.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정도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수요 법칙이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당해 재화의 가격만을 독립변수로 할 때, 당해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 즉 이번에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관계 마이너스 기울기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라면, 수요 법칙은 가격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가격 효과는 뭐하고 뭐의 합이라고요? 대체 효과. 요거는 제목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가격 효과 이꼴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이다. 그래서 슬러츠계 분석인데, 실제로는 그래프로 분석하는데, 그 뒤에 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 결론을 아셔야 돼. 가격 효과 이퀄 2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고요. 예컨대 어떤 재화, 뭐로 할까요? 사과로 할까요? 사과. 사과의 가격이요. 사과가 좀 비싸죠? 1,000원에서 500원을 하락한다. 상승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가격이 하락하면 사과는 수요량이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증가. 그래서 원래 10개 사다가 20개로 10개나 더 샀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따져봤더니 첫 번째는 대체 효과 때문이더라. 대체 효과라는 게 뭐냐? 근데 사과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재와 배의 가격은 그대로 일정한데 사과만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진 거예요? 더더욱 싸진 거예요. 싸졌죠. 그러니까 사과의 소유량을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증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재료랑 비교할 때 상대 가격의 차이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량이 증가하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보다 싸길래 배 살까 하던 사람도 사과를 사가지고 5개가 더 늘었다. 10개에서 15개. 소득 효과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면 사과를 10개를 사고 나서도 돈이 남죠. 이때는 10,000원 썼는데 이제는 5,000원 썼으니까 돈이 모자란다고요? 남는다고요? 남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돈이 남는 걸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 5,000원 남겨서 뭐하냐? 내가 어차피 오늘 장 보려고 10,000원 가져왔는데 에라 모르겠다. 사과나 몽땅 사자. 더 사버린다. 그래서 사과의 소유량이 감소요? 증가요? 증가. 이와 같이 가격이 하락할 때 소유량이 증가하는 걸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가격 효과는 즉 수요 법칙. 가격 효과는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자. 이렇게. 거기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대체 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상대 가격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가격 상승으로 제가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어렵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소유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보다 비싸게 생각되니까 줄이는 거예요. 대체. 그 다음에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 어떤 재화의 가격 변동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 소득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 효과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버리더라. 똑같이 10개 샀는데 돈이 비싸니까 소득이 줄더라. 더 들어가서. 그러면 수요량을 늘린다고요? 10개보다 줄일 수도 있다고요? 줄일 수도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제 이번 그 5, 6월 과정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제가 3, 4월 달에 뭐 이거는 제목만 보시라 그랬고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에 잘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올까요? 이런데 또 갑자기 꽂히면 안 돼, 이거.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조금 양을 늘리는 것 뿐이에요. 요약집을 하면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막 별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꽂혀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외우고 날리시면 안 된다. 안 나와요.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면 돼요. 나오지도 않는데 뭐 그냥 몰라도 돼 이거. 뭐 어쩔 거예요. 알면 더 좋고. 그러니까 모의고사까지도 이제 고득점 하자 그런 욕심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이런 거 모의고사는 또 내 또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안 내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냥. 기출됐던 영역 주로 많이 좀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요거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죠. 자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가격이 변화할 때죠. 가격. 수요의 변화 그러면 가격이요. 가격 이외의 것들이요. 가격 이외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것은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가격이 변화할 때라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할 때, 그럴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이 사람 5개 살려다가 이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점에서 수요량을 늘릴 때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인 거예요. 수요의 변화는 뭐냐? 이거는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화할 때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격은 일정하고 얘가 변한 게 아니고 다른 게 바뀌었다. 그래서 다른 게 뭐냐?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경기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호도의 변화라든가 예컨대 뭐 최근에 커피에 대한 선호의 변화. 커피를 지나치게 먹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커피 시장이 옛날보다 작아진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동네 강아지도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다닐 판이야. 뭐 요즘 하도 많이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 세상에 이렇게 늘 줄은 몰랐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방밖에 없었어요. 다방. 경양식점 아니면. 그러니까 맨 뭐 다방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죽 때리고 맨날 놀고 그랬거든요. 뭐 시간 보낼 데가 없으니까 당구장 아니면. 근데 요즘은 뭐 너무너무 많고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콩다방 아시죠? 스타벅스 가가지고 5,000원짜리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은 다음에 밥은 또 돈이 없으니까 라면을 먹어. 야,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인지. 이거. 밥을 잘 먹고 커피는 자판기 커피 뽑아 먹으면 되지 않나 저는. 아무 영양분도 없는 이런 걸. 타제와의 가격.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그럴 때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양이 있고 가격이 있을 때, 자 원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1,000원일 때 이 사람이 5개를 살라 그랬는데 5개. 어떤 요인 때문에 자 수요가 증가했다. 근데 소득 증가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우리는 증가라고 하더라. 수요의 증가이다.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자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이 상승.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좌측으로 가기도 하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요의 감소라고 하더라.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조금 이따 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공급곡선이 있다고 치자. 그럼 원래 균형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있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이 이리 가죠. 균형이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 위로 갔어요? 그래서 이걸 우상향 이동이라 그래요. 우상향.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우상향 이동이다. 아니, 균형 이동 방향이죠. 그러면 만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균형이 여기서 이리 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좌하향이죠. 그래서 이걸 좌하향 이동이라 한다.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상이냐 하냐라는 걸 외울 필요가 제가 없다라고 했던 거고요. 오른쪽이 증가다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 오른쪽이 증가라는 걸 알아야 균형의 이동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증가, 왼쪽은 감소. 이유는 그래프의 의미 때문이다. 근데 여기 이제 800원이라 치고, 자 800원에 7개다. 원래 수요 곡선이. 그런데 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긴 한데 D-는 똑같은 800원일 때 7개보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감소율 증가예요? 증가. D-는 800원일 때 여기까지니까 7개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죠. 그러니까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증가다라는 건 꼭 기억하자. 바로 가격 때문에 변했다는 수요량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것들이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간다는 수요의 변화. 오른쪽은 증가이고 왼쪽은 감소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수요의 변동 요인은 여기 쓴 거 4개밖에 없는 거냐? 아니다. 말고도 수백 개가 있다. 수백 개.
예컨대 지하철역이 주변에 생겼다. 수요 감소율이 증가요? 증가. 학교가 전입됐다. 수요 감소율이 증가요? 증가. 공장이 퇴거됐다. 수요 감소율이 증가요? 증가. 그럼 많단 말이죠. 뭐 우리가 안 써놨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수요의 변동 요인이 아닌 거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 그게 뭐라 그랬느냐? 가격은 수요의 변동 요인이요. 수요량의 변동 요인이요. 당해제와의 가격은 수요량의 변동 요인이고 이런 게 시험에 4차례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된다.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제 가격이 바뀔 때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죠. 수요의 변화는 해당제 가격 이외의 것들이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죠. 6번에 자 수요 변화 요인인데 소득이죠. 그래서 정상제 그러면은 쉽죠. 저격이 정상인제와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놈이에요. 그럼 거꾸로 자 소득은 증가했는데 수요를 줄이는 것도 있다. 그런 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 그래서 그런 걸 열등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자 관련제와죠. 그래서 관련제와는 이제 대체제 보완제인데 이 대체제 보완제는 항상 시험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상호 관련제 또는 연관제라고 하는데 이 대체제죠. 대체제. 그다음에 이제 보완제죠. 그래서 이제 이 대체제 보완제하고 이제 독립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독립제는 의미 없다 그랬죠.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대체라는 건 바꿀 수 있는 지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XJ, YJ로 봤을 때 얘는 콜라, 얘는 사이다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콜라, 사이다이다. 둘 다 가격이 500원이었다. 500원이었는데 콜라의 가격만 이렇게 하락했다 치자. 450원으로. 그러면 콜라는 가격이 싸니까 수요량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제가 사이다를 사러 갔는데 콜라가 싸요. 그럼 꼭 사이다를 먹어야 될까요? 콜라가 대체해버릴까요? 대체. 그러니까 사이다는 그 수요가 반대로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대체제는 골라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방향이 항상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다음에 보완제죠. 자, 여기도 XJ, YJ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커피하고 설탕 같은 관계죠. 커피하고 설탕. 아니면 이제 뭐 주택하고 뭐 창문의 관계 뭐 이런 것. 그래서 주물과 조물 같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완제죠. 근데 이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커피가 싸니까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고 커피를 많이 마시려면 당연히 설탕도 많이 마셔야 되니까 설탕의 수요도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래서 이거는 함께 소비하는 거니까 방향이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기 이제 교재에는 원칙으로 정리해 놨고 이거는 변칙이죠. 대체제 이제 대체제에 보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락할 때. 그럼 대체제는 그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감소. 그렇죠. 대체가 하락할 때는 증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뭐야 이거? 대체제 가격이 그 상승으로 보지 말고 괄호 안에 하락으로 보죠. 하락. 그럼 대체제의 수요는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증가. 그렇죠. 대체제. 당해제와는 그 수요가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 이야기죠, 지금. 예. 그다음에 당해자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당해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도 그 뒤까지는 일단 보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자고요. 보완제죠. 자, 보완제 가격 하락이다 그러면 보완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당해자도 그 수요가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래서 당해자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이야기다. 그래서 그 뒤에 맨 뒤에 뭐 당해자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시험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그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예컨대 보완제 방금 했으니까 그러면 당해자는 어떻게 됐어요? Y제는 그 수요가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증가.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래서 당해자 가격이 상승한다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니까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음까지 넘어가지 말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으려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 3번은 소비자 예상인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그냥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수요 증가.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증가가 예상된다. 다음 달에 보너스가 한 뭐 200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놔둬야 될까요? 조금 미리 써야 될까요? 미리 써야죠. 자, 그래서 카드로 일단 긁어놓고 그 밖에 여인이죠. 야, 카드 이거 진짜 없애야 되는데, 그죠? 카드가 있으면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 밖에 요인이죠.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지금 커피 같은 게 이런 거죠. 예. 언제부턴가는 이제 우리나라는 오로지 차는 커피밖에 안 마시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동그라미 2번에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 광고 수요 증가죠.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 증가. 대부 비율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 대부비율이 뭐예요 이거? 대부비율 나왔으니까 연습 L T V니까 L 하고 나누면 되죠. V하고 L이 뭐냐 그러면 런 빌린 거 융자 금액 대출 금액 저당 대부액. 그다음에 V가 뭐냐면 밸류 가치.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7천 빌렸으면 70% 이렇게. 그래서 대부비율 증가하면 많이 빌려주는 거죠. 세금 깎아주면 수요 증가죠. 그다음에 7번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그럼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수요 특징은 뭐 예나 지금이나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부동산은 비싸죠. 가격 비율이 크니까 돈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다음에 구매 결정 사항이라든가 구매 절차도 일반 상품, 일반 재화가 동산이잖아요. 동산보다는 간단하다고요, 복잡하다고요? 복잡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산이야 쉽게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살 때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날에 아이들 장난감을 사줘야 된다. 뭐 2만 원이건 3만 원이건 5만 원이건 간에 그거는 사죠. 그런데 5억짜리 아파트를 어린이날에 사주라 그런다. 사준다고요? 못 산다고요? 못 사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건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개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공급인데, 여러분 그 예습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요약집은 무조건 일단 한 주에 한 편씩은 치고 나갈게요. 8개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이론증 가면 조금 밀릴 거예요. 투자이론증 가면은 이제 투자이론 금융 쪽에서 약간 밀려가지고 평가 쪽에서도 조금 밀릴 거거든요. 구주면 아주 넉넉해요. 요약집은 뭐 이제 왜들 뭐 그냥 뭐 왜 공휴일날 쉬자 그러냐 하면 쉬라고 전화를 하시냐 하면 8주면 되기 때문에 다 아니까 선생님들이. 근데 쉬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의미 없어요. 우리도 뭐 나오면 여기서 공부도 하고 가잖아요. 집에 있으면 괴롭히만 하지 뭐. 절에 가실 거면 오후에 가시면 돼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아니 뭐 개인의 종교 생활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오후에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오시면 되죠. 합격 기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